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진단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드론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터키제 바이락타르 드론은 아주 눈부신 활약을 했었죠. 어찌 보면 이 바이락트의 활약으로 북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전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락타르가 이 보급 부대를 급습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모스크바 격침에도 이 바이락타르가 한몫을 했다고 하죠.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나토의 지원 품목에는 자폭 드론이 포함되어 있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드론에 의한 공격은 과거에도 자주 있었지만 이번과 같이 전면전에서 그 활약상이 두드러진 예는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현재 그리고 미래 전쟁을 지배할 드론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바이락타르 같은 무인 공격 드론이 많이 있나요? 네, 이 공격용 드론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폭탄을 탑재하고 공격기로 쓰는 타입, 그 다음에 탄두가 그 무인기 안에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자살 공격을 하는 타입, 이렇게 두 가지 타입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통치 다 아울러서 우리가 UCAV, 그러니까 Unmanned Combat Area Vehicl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 전쟁에서 활약한 바이락타르는요, 공격기 타입입니다. 이런 공격기 타입의 드론은요, 꽤 많이 있어요. 특히 이 분야에서는 미국이 앞서 있습니다. 유명한 MQ-9 리퍼나 MQ-1C 그레이 이글은요, 바이락타르보다는 한 수 위의 무인 공격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 MQ-9 리퍼는 요 전신이 이제 MQ-1 프레데터인데, 주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제 이라크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정말 많은 테러리스트 수괴들을 처치한 걸로 유명하죠. 또 드론 강국에는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은 꽤 여러 종류의 군사용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윙룽2는 중국판 리퍼로 불립니다. 리퍼가 450kg의 무장을 탑재하고 14시간을 작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윙룽2는요, 480kg의 무장을 탑재하고 20시간을 작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에 있어서는 윙룽2가 조금 낫죠. 하지만 정밀 유도 무기 운용에서는 조금 비교가 힘듭니다. 정밀 유도 무기 측면에서는 아직은 리퍼가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죠. 이 밖에도 이스라엘의 에르메스, 이란의 샤헤드, 러시아의 오라이언 등 유사한 무인 공격기 체계가 많이 있습니다. 자폭용 드론은요, 이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스위치 블레이드를 제공하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폭용 드론의 선두주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1990년부터 대레이더 공격용의 자폭 드론 하피를 실전 배치했죠. 32kg의 탄두를 탑재하고 500km를 날아가서 시속 250km의 속도로 적 레이더파를 탐지하고 도립해서 파괴하는 그런 자살용 무인기입니다. 우리나라도 120기 정도를 이스라엘에서 수입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수입했었죠. 하피의 후계형은 하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량한 거예요. 사정거리가 1000km로 늘어났고요. 원격 조종이 추가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하피는 적 레이더파를 추적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럴 때 적이 레이더를 꺼버리면 레이더파 추적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원격 조종으로 이제 도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레이더를 끄더라도 도립이 가능한 이런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피를 수입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입한 하피는 전부 이 하롭으로 개량이 된 상태예요. 중국 역시 CH-901이라는 자폭 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답게 트럭에 무려 48발을 한꺼번에 실어서 하늘에 뿌려버리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죠. 이렇듯 군사적으로 한가락하는 나라들은 공격용 드론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극적으로 드러나는 전쟁이 바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공격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나요? 현재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하롭 이외의 공격용 드론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무인기는 대부분 정찰용 무인기예요. 그나마 현재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차기 군단급 정찰용 무인 항공기가 공격용 드론으로 플랫폼이 가능합니다. 현재 육군은요, 차기 군단급 무인기를 공격용으로도 개발할 계획이에요. 목표는 미 육군이 사용 중인 MQ-1 그레이 이글 정도의 성능입니다. 300kg의 무장을 탑재하고 400km의 작전 반경을 가지며 채공 시간은 18시간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대략 헬파이어 4발에서 6발을 탑재하고 작전하는 수준이죠. 그런데요, 우리 차기 군단급 무인기가 공격용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대지 미사일도 동시에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올해부터 본격 실전 배치될 우리의 첨검 공대지 미사일은요, 헬파이어와 비견될 정도로 우수한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첨검을 탑재한 LAH, 즉 그 경량 공격 헬리콥터의 작전 고도는요 4km예요. 그러니까 이 4km라는 고도는 온도와 기압에 대한 고려가 별로 필요 없는 고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삼은 MQ-1C의 작전 고도는 7.6km입니다. 사실 이 정도 고도가 돼야지 지상의 적 야전 방공 부대에게 발견되기가 힘들어요. 또 하나, 요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쓰였던 지대공 미사일 있죠. 맨패즈, 보병이 휴대하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이 맨패즈의 사정거리에서도 훨씬 벗어나게 돼요. 7.6km 이상이 돼야지. 그런데 헬파이어는 운용이 가능해요. 이 7.6km에서 뭐 고도나 온도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첨검은 곤란하단 말이야. 따라서 새로운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폭형 드론의 경우는요,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롭과 유사한 체계의 개발이 2016년에야 결정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죠. 어떤 마찰이 있었나요? 우리가 이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슈퍼 하롭이라고. 근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단가를 높게 불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서너 배를 불러봤어요. 그래서 야, 이럴 바엔 안 해? 이럴 바엔 우리가 개발할게. 이렇게 결정됐어요. 아무튼 이 우리 공격용 드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갈 길이 아직은 멀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네. 북한은 네. 어떤 드론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어떤 걸 가지고 있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북한은 생각보다 꽤 많은 군사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2014년인가 북한의 무인기 3대가 국내에서 추락한 채 발견돼서 아주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서해 5도하고 울진 원자력 발전소가 정찰의 대상이었대요.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는요, 한 5종류 정도 돼요. 러시아제 Tu-143 레이, 그 다음에 역시 러시아제 푸첼라 1T, 그리고 북한이 자체 개발한 방연 1, 2와 두루미, 그리고 2012년에 공개되었던 무인 타격기가 있습니다. 특히 방연은요, 중국제 ASN104, 105를 카피한 거예요. 그리고 두루미는 2014년에 파주에 추락한 소형 무인기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인기들 중에 이 러시아제 무인기들은요, 공격용으로 전용이 힘듭니다. 그리고 북한의 방연과 두루미도 워낙 초경량이라서 폭탄 적재가 불가해요. 하지만 2012년에 공개된 북한의 무인 타격기는요, 제법 대형의 무인기입니다. 아마도 자폭 공격용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보유한 무인기 중 가장 위협이 되는 기종이죠. 최고 속도는 역시 시속 400km 정도로 추정되어집니다. 북한은 이 밖에도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민간 드론을 들여와서 여러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공격용 드론은 수출도 활발한 그런 품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본격적으로 공격용 드론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현대전에서 무인기는 대단히 상대가 까다로운 무기체계예요. 이 공격용 드론의 경우 스텔스 설계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고도 10km 내외의 꽤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이나 스마트 폭탄을 투하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위협이죠. 그리고 자폭용 드론은 워낙 크기가 작아요. 그러니까 공격용 드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고 속도가 느리다 해도 격추시키기는 쉽지가 않아요.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 방공망 중에 저고도를 탐색하는 장비는 TPS-830K라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이더는요, 과거 2014년 북한의 무인기 탐색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왜 실패했을까 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실험 결과 무인기하고 새떼를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됐어요. 그러니까 구형이란 얘기죠. 따라서 군은 LIG 넥슨에서 새로 개발한 국지 방공 레이더를 조만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 레이더는요, 3차원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로 북한의 소형 무인기 탐지에 최적화된 장비입니다. 근데 문제는
타격 체계예요. 그러니까 무인기가 나타났을 때 그걸 어떻게 뭘 맞춰서 떨어뜨려야 되느냐. 현재 야전 방공망에서는요, K-30BO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 방공 무기로는 이제 30mm 엘리콘 대공포하고 20mm 발칸 체계가 있긴 해요. 근데 이 두 체계 모두 사실 워낙 구형이에요. 그래서 대처가 곤란해요. 특히 발칸은 이게 20mm거든요. 20mm라 근접신관 탑재마저 곤란합니다. 30mm 탄 역시 근접신관 탑재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30mm 무스마스터 2 기관 포탄용으로 근접신관을 개발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근접신관까지는 아니래도 30mm 신형 파편탄이 있거든요. 이 신형 파편탄을 사용하면 훨씬 요격이 용이합니다. 아울러 이 비호는 그래도 나름대로 꽤 우수한 X밴드 도플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서 소형 무인기 탐색도 가능해요. 사실 이 비호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채택될 뻔했었어요. 2019년 9월 14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원유 채굴 시설이 무인기에 의해서 공격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누가 그랬냐면 예멘 후티 반군이 저지른 테러거든요. 그래서 사우디가 우리나라한테 타진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호의 그 홍보 영상 중에 비호가 이제 무인기 떨어뜨린 영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우리나라 쪽한테 타진을 했다고. 그래서 비호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비호가 갔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냥 비호가 간 게 아니라 비호 복합이라고 해서 비호 이제 30mm 기관포에다가 옆에 이제 지대공 미사일까지 있는 거가 같다고. 근데 테스트 중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 비호 복합에 신형 30mm 탄이 호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반 고폭탄으로 테스트했어요. 그러니까 신형 탄이 뭐냐면 파편이 팍팍팍 퍼지는 파편탄이 아니고 그냥 일반 고폭탄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레이더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어요. 정확히 왜냐하면 파편탄이면 뭐 어떻게 대충 그 근처에 쏴도 되잖아.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정확히 맞춰야 되니까 레이더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EOTS 즉 광학식 추적 장비를 이용해서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거리가 700m밖에 안 됐대.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우디는 비호를 채택하지 않고 독일 라인메탈의 스카이가드 시스템을 선택했어요. 그냥 좀 잘 좀 하지. 아무튼 이런 문제들 때문에 비호 복합 체계의 30mm 기관포의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의 주요 시설을 방비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갑 차량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계화 부대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 아니면 뭐 이동이 필요한 곳이나.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군 기지나 민간 비행장이나 아니면 주요 시설 방어용으로는 이 비호보다는 고정된 시스템을 놓는 게 훨씬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정된 시스템은 훨씬 더 출력이 큰 레이더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스카이가드와 같은 유사한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비호가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이 비호의 레이더 탐지 거리가 18km예요. 그럼 뭐 저 무인 공격기 떠봤자 10km 내외니까 18km는 충분히 탐지가 가능하잖아. 그런데요. 비호에 탑재된 지대공 미사일이 신공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이건 쉽게 말해서 맨패드예요.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란 말이야. 이 사정거리가 7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맞추죠. 그러니까 자폭련 드론 같이 저고도로 날아오는 것은 비호가 상대할 수 있지만 무인 공격기 같이 고도 10km 내외에서 공격하는 이런 걸 상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천마 시스템이 필수적이에요. 이 천마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이제 중고도 방공 시스템이에요. 기계화 얘도 역시 기계화 부대와 같이 가는데 이 천마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20km거든요. 그 다음에 미사일 사정 거리는 12km예요. 그러니까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근데 이런 시스템들이 현재 우리 군의 손에 있다는 건 무척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기갑 전력을 충분히 방어할 만큼 충분한 숫자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신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조금 더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이 정도 시스템이 있으면 이거 맨 땅에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그러면 이제 종합적인 결론은? 네. 그동안 우리 국방 기술의 전반적인 수준을 생각했을 때 드론 무인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인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이 드론은 미래 전장 환경에서 필수적인 아이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드론 무기에 대한 투자가 현재 가장 시급할지도 모르겠어요.
늦었지만 더 이상 실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용 드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다행히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이를 좀 더 가다듬고 확장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국군이 드론에 대응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소중하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긴급 진단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